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다녀온 한국인 여성이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격리되었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 여성은 고열 등의 증세를 나타냈고 곧바로 서울의료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차 검사 결과는 오늘 오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전인 지난 10일에도 두바이에서 입국한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각각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였는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61세 남성과 지난 7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했던 외국인 30명과 내국인 1명의 소재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 악화로 중단됐었던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사업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다고 주 러시아 무역대표부와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 측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한반도 비핵화 등이 사업 진전의 전제 조건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들의 만류에도 한미 FTA를 폐기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인이 신간에서 밝힌 내용인데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국과의 동맹을 강조해 이를 저지했다는 주장입니다. 미 남동부 해안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초강력 허리케인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의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붕이 날아가는 정도의 강력한 돌풍을 동반하는 수준으로 발달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장을 다녀온 뒤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한국인 여성이 고열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의료원에 격리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데 1차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오늘 오전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의심 환자 상황도 말씀드리면 10명 가운데 8명은 음성 판정을 이제 최종적으로 받았고요. 1차에서 음성이 나온 나머지 2명은 2차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메르스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어제 낮 12시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대한항공 KE952편에 탔던 한국인 여성이 고열 등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인천공항 검역소는 검역 과정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여성을 격리해 서울의료원으로 옮겨보냈습니다. 이 여성은 출장차 두바이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쿠웨이트에서 귀국한 60대 남성과는 다른 경로입니다. 이 여성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는 오늘 오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바이를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오는 항공편에서는 지난 10일에도 남성 1명과 여성 1명의 의심 환자가 나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지난 2015년 186명이 메르스에 감염돼 38명이 목숨을 잃었던 당시와 비교하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국의 대응에 허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탔던 외국인 30명과 내국인 1명의 소재가 아직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승무원들을 격리시설이 아닌 호텔에 머물게 한 것도 내부 대응 지침을 어긴 겁니다.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당국은 일상 접촉자 408명에게 매일 연락해 이상 증세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택 격리된 밀접 접촉자에 준해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중 외국인 30명과 내국인 1명의 소재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의심 증세를 확인할 방도가 없는 셈입니다. 확진 환자가 이용했던 리무진 택시의 승객 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내린 뒤 카드 결제 내역이 모두 24건인데 이 중 22건, 25명의 승객만 확인돼 어제야 감시망에 들어왔습니다. 메르스 내부 대응 지침에 따르면 밀접 접촉자로 파악된 항공기 승무원 3명은 국내에 자택이 없는 만큼 격리시설로 옮겼어야 합니다. 주변엔 인천공항 음압 격리시설이나 인천시 인재개발원이 있었지만 승무원들은 호텔에 30시간 넘게 머물렀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호텔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격리는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지만 허점을 노출한 셈입니다. 한편 어제까지 모두 10명이 기침과 발열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승무원 1명을 포함해 8명이 2차 검사까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명은 1차 음성 판정을 받고 2차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A씨와 쿠웨이트에서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건설업체 직원 19명도 음성 소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검진을 받은 사람들까지 합하면 32명 모두 음성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잠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 A씨와 추가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쿠웨이트 내 우리 건설업체 직원은 19명입니다. 외교부는 어제 쿠웨이트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검진을 받은 13명을 합쳐 현재까지 32명 모두 음성이 나온 겁니다. 많이 저희들이 불안했지만 전부 음성 판정이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분위기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의 한 고비는 넘겼지만 잠복기가 최대 14일이기 때문에 현지에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의 직원들을 모두 격리시켰고요. 현지에 있는 회사들은 당분간은 상황이 진전될 때까지 출장이나 휴가 등 이동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주 쿠웨이트 한국 대사관은 쿠웨이트 정부의 메르스 전담팀과 A씨가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쿠웨이트 보건당국도 이 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작했고 A씨와 접촉했던 의료진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준영입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한국을 잇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계획. 지난 2011년에 관련국들 사이에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후 북핵 문제가 악화되면서 협상이 중단됐는데 최근 이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재개됐다고 러시아 관계자들이 말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가스관은 러시아 극동에서 출발해 북한을 경유, 한국까지 이어집니다. 러시아는 이를 통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세계 3위 LNG 수입국인 한국도 중국과 미국의 지나치게 의존적인 수입 구조를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1년부터 관련국들 사이에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가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북핵 문제가 터지면서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 미하일 본다렌코 대표가 현지 시간 11일 가스관 건설 논의가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본다렌코는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이후 이 사업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의 알렉산드로 메드베데프 부사장도 투자 타당성 검토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 사업 주체인 한국가스공사는 이 사업은 한반도 비핵화, 대북 제재 해제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광고 대행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1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던 광동제약 전직 임원이 검찰 조사 중에 투신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아크릴 파편과 유리 조각이 바닥 곳곳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던 60대 남성 광동제약 전 임원 이모 씨의 투신 흔적입니다. 이 씨는 어제 오후 7시 20분쯤 서울 서초동 한 오피스텔 건물 12층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뭔 소리가 났었어, 큰 소리. 인증인 목에 말을 했어. 열심히 썼지. 찾아가려고 소리를 나오고. 서울중앙지검에서 2시간 정도 조사를 받던 이 씨는 오후 5시 반쯤 저녁 식사를 하고 오겠다며 검찰 청사를 나섰습니다. 이후 함께 식사를 하고 헤어진 변호사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저녁 8시쯤 이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씨는 허리 등을 크게 다쳤지만 건물 2층 아크릴 지붕 위로 떨어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광동제약이 한 광고 대행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1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어제 광동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계자인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밖에서 저녁 식사를 원해 내보냈다며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백악관 참모들이 말렸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를 폐기하려고 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브 두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 신간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뜻을 굽히지 않자 매티스 국방장관이 나섰고 한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면서 이를 말렸다는 겁니다. 심재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0일 안에 FTA를 폐기하는 서한을 보내고 무역관계를 파기하고 싶다. 당신네가 우리를 상대로 뜯어내고 있다고 문 대통령을 몰아세웠습니다. 문 대통령은 협력하고 싶다.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해에 도달하길 원한다는 뜻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우드워드의 신간 공포에 실린 내용입니다. 실제 한미 FTA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눈엣 가시였습니다. 신간의 또 다른 비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지난해 9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를 통보하는 서한의 초안을 들어보이며 우리는 오늘 이걸 끝내버릴 거고 우편으로 보내버리자고 말합니다. 잠시 후 게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비어있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이 초안을 빼냈습니다. 초안을 찾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에게 제작성을 지시합니다. 결국 콘 위원장은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매티스 장관은 김정은은 우리 국가안보에 가장 즉각적인 위협이라며 동맹으로서 한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고 연간 10억 달러를 쓰느냐고 격분하자 매티스 장관은 한국을 위해 사드를 배치한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을 돕는 것이라며 거듭 설득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올 1월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은 3차 대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철수한다면 우리 동맹들이 우리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렸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미 동부 해안 쪽으로 초강력 허리케인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등급보다 한 등급이 낮은 4등급, 지붕을 날아가게 하는 정도의 돌풍을 동반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갈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150만 명의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촬영된 허리케인 플로렌스입니다.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버뮤다 제도 남쪽에서 북상 중인 플로렌스는 최대 풍속 시속 215km 4등급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키웠습니다.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노스,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허리케인 중심부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노스캐롤라이나 최소 6개 카운티에 부분적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버지니아도 강제 대피령을 내리고 초강력 허리케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I'm going to try to relocate and go further inland to my relative's house. They live in the inland part of the state of Virginia. 플로렌스는 현지 시간 13일부터 14일 사이에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4등급 허리케인은 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강력한 돌풍을 동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내륙에도 폭우가 예상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최고 50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정부가 오는 14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소식 참석자는 남측 100명, 북측 50명 안팎으로 조율 중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지킬 거라는 믿음, 그때 한 악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제 3개월이 지났을 뿐이라며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일본 아베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베트남 하노이에서 고노다로 일본 외상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촉진을 위한 한일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고졸자에 비해 대졸자는 1.5배, 대학원 졸업자는 2배가량 소득이 높다는 교육부 통계가 나왔습니다. OECD 교육 지표를 분석한 건데 한국의 고졸자가 처한 상황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학력별 임금 격차가 OECD 평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서브웨이가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국내 가맹점주에 일방적으로 가게 문을 닫을 것을 통보하고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본사가 있는 미국으로 와서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는 가맹 계약서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채용을 앞두고 있는 증권사들입니다. 이달부터 채용 공고가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채용 인원이 늘었습니다. 상위 10위권 회사들까지 500명이 넘는 인원을 뽑습니다. 지난해 주식시장 호황으로 이익이 대폭 늘었고 금융권에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함께 다니던 딸을 명문대에 진학시키기 위해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경기도 성남시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무부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이미 파면됐고 딸도 다니던 대학으로부터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울 중구의 30층짜리 오피스 건물인 서울 파이낸스 센터에 1시간 넘게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건물 내부 전기 공급 장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10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고 핵심 관여자 대부분이 구속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에 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 장로회 헌법에 이른바 세습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번 논란을 최종적으로 다루게 될 총회 재판국 보고가 오늘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활동 방해죄를 형법상 업무방해죄 이상으로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법률안이 어제 관련 토론회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예술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예술인을 차별하는 명단을 작성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주성 외성 일부가 100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데요. 흙더미에 묻혀 있다가 일부가 이번에 발굴이 된 겁니다. 거의 원형이 드러날 만큼 보존 상태가 뛰어난데요. 성벽 아래에서는 임진왜란 이전에 쌓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돌도 발견이 됐습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 오늘 국회에서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미 한 차례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원래 다음 주 수요일로 청문회 날짜가 정해졌었는데 자유한국당의 헌법재판관 추천이 늦어지면서 그 일정과 맞바꿔서 날짜가 앞당겨졌습니다.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하던 대법원 기밀 자료를 압수수색 영장 심사가 미뤄지는 동안 모두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흘 만에 오늘 검찰에 다시 나옵니다. 문건을 파기하는데 법원 행정처와의 접촉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계열사와 계약을 한 경비 인력을 자택경비로 배치하고 또 회사 돈으로 그 비용을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경찰은 그동안 관계자들에게서 확보한 진술 내용과 압수수색물을 바탕으로 이 배임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아침 기온 오르긴 했지만 오늘도 쌀쌀하고요. 낮 더위는 기온이 어제보다 2, 3도 더 올라 오늘 꽤 강해지겠습니다. 낮까지 영남 해안과 제주에는 5에서 20mm 정도 비 소식 있습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에, 모레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따라서 기온이 조금은 하락세를 보이겠지만 낮 더위가 물러가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구름 많고요. 내륙 지역에는 가끔 구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영남 해안과 제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맑은 가운데 구름만 지나겠고요. 여느 때처럼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광주가 29도, 대구와 부산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더위가 계속되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지갑이나 전화기 등을 훔쳐온 절도범 수십 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젊은 취객이 몰리는 홍대 앞 유흥가를 노렸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술에 취한 듯 주저앉아 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여성을 발견하곤 주변을 돌다가 접근합니다. 가방을 챙겨주는 듯 하다가 휴대전화기를 슬쩍 챙기더니 들고 있던 신문으로 툭툭 치곤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이번엔 놀이터 옆 골목에서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을 한 남성이 따라갑니다. 잠시 뒤 남성은 가방을 빼앗아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경찰이 취객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저지른 이들을 8개월 동안 집중 단속해 모두 46명을 검거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취객이 많은 홍대 거리를 주 무대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잠복 수사와 곳곳에 설치된 CCTV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물건의 거래 경로를 추적해 휴대전화기 등을 홍콩 등에 팔아넘긴 작물업자들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밤시간 유흥가를 무대로 한 범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서울대 음대생들이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살을 찌웠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살찌는 방법을 공유하고 서로 응원하고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100kg 찍어야지. 난 한 달에 15kg 쪘다. 하루 5끼만 먹으면 된다. 서울대 음악대학 성악 전공학생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입니다. 현역 입대를 피하려 일부러 급하게 살을 찌우는 방법을 공유했던 겁니다. 175cm 남성 기준 101kg까지는 3급으로 현역 입대를 해야 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비만 측정 지수 BMI가 33이 되어 4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현역 판정을 받았던 A씨는 6개월 만에 30kg을 찌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병무청은 A씨 등 서울대생 12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체중을 늘리기 위하여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검사 당일 알로에 음료를 많이 마시는 방법 등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이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 중이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징집 대상이 됩니다. 현행법상 병역 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번 사건에선 단체 대화방이 병역 회피의 증거가 됐는데 지난해에도 병역을 피하기 위해 살을 찌운 체대생이 관련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덜미가 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어제 새벽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에서 만취한 트레일러 운전자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지입차 화물기사였는데 생활고를 견디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25톤 트레일러가 계속 들이받습니다. 하지만 트레일러는 순찰차를 터널 벽면으로 밀어붙인 뒤 300m를 내달립니다. 터널 밖 거가대교에서도 난동이 계속되자 경찰 특공대가 투입됩니다. 트레일러 앞바퀴에 실탄을 쏘고 유리창을 깨 차 안으로 진입합니다. 난동이 제압돼 통행이 재개되기까지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자 57살 김모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트레일러에 들이받친 순찰차는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차체는 이리저리 찢겨졌고 사이드 미러는 깨졌습니다. 두꺼운 타이어도 총 맞은 것처럼 터져버렸습니다. 김 씨는 개인차를 소유하면서 운수회사에서 면허만 빌리는 지입차 화물기사입니다. 하지만 월 1,000만 원에 이르는 차량 유지 비용 때문에 생활고를 겪어왔다고 김 씨는 밝혔습니다. 회사만 배불리고 자기는 이득이 작은 그런 가벌 관계에 대한 문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경찰은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통해 2차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다는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달 말 유엔 총회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영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현지 시간 10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The primary purpose of the letter was to request and look to schedule another meeting with the president, which we are open to and are already in the process of coordinating that. 백악관이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힌 건 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했음을 의미합니다. CNN 등 미국 언론은 김 위원장이 한국 특사단에 트럼프 임기 중 비핵화를 할 뜻을 밝혔고 지난 9일 군사 퍼레이드에서 ICBM을 등장시키지 않은 게 2차 회담의 밑거름이 됐다고 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밥 우드워드에 져서 뉴욕타임스의 익명 기고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몰리고 있는 걸 노려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이를 트럼프가 전격 수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이날 김 위원장이 뉴욕 유엔 총회에 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9월 개최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10월에 적정한 시점에 미국에서 회담을 열어 효과를 극대화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2년 내에 할 수 있다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내에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김 위원장이 그렇게 하자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는 조만간 예상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가시화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열리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와 역할도 더욱 커졌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이죠.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지 석 달이 지났는데 그동안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두 지도자가 모두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7월 이후 악화된 본인에 대한 여론을 좀 바꿔서 북한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현재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분위기를 바꿀 타겟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 모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두 정상 모두 국내 정치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 분위기, 이 대화의 국면을 이끌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협상에 유리하다고 본다는 점이 두 정상 모두에게 공통점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쯤 열릴 것이냐 이게 관심인데 11월 6일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 앞두고 10월 중에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네, 물론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에 북미 회담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닐 것입니다. 네. 다만 현재 미국민들의 약 70%가 경제는 호황이라고 하는 반면에 40% 미만의 사람들만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지금 하원은 공화당이 패배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비난이 쏠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그 본인의 나쁜 이미지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의 상황에서 본다면 북미 회담이 그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이벤트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달 말 유엔 총회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네. 어떠한 성과물을 낼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성과물이 도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유엔 총회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것은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어디에서 두 정상이 만날지도 관심이에요. 1차 때는 싱가포르에서 만났고요. 워싱턴 DC가 유력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스위스 등 제3국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뭐 그런 전망도 있고요. 네, 1차 회담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워싱턴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워싱턴에서 할 경우에는 특별한 성과물이 필요하다는 점이 더 강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적 성과라도 그렇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워싱턴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미국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 협상 과정에서 그 의제 조율이나 어떠한 성과물을 낼 것인가에 양 국가가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장소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포괄적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의제와 또 성과가 중요할 텐데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이죠. 네, 지난 6월 달에는 역사적인 합의가 네. 있긴 했지만 그 구체성이 결여됨으로 해서 지금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특별한 진전보다는 다시 난관을 타개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차 정상회담에서는 무언가 구체적 성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큰데요. 아직까지 북한의 상황으로 본다면 과연 미국과의 빅딜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포기할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협상에서 과연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무엇을 내놓고 또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로 들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조율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은 일단 실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좀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목록을 공개해라. 그리고 일부 북한의 핵을 폐기하라. 뭐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요. 이에 맞서서 북한 쪽에서는 선종전 선언을 요구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뭐 두 가지 크게 각각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북한의 핵 리스트 공개 그리고 종전 선언이 막교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되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의 시간과 그리고 정상회담의 성격을 봤을 때 그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은 나오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다만 앞으로 두 정상이 어떤 위임을 통해서 그 부분에 관한 협상을 하도록 두 정상이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결여돼서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또 역풍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구체적인 협상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네. 저희가 볼 때는 어떤 구체적인 협상의 일정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란 핵협상의 경우도 네. 처음에 6개월의 시한을 가진 협상 기한을 정했지만 그것이 20개월이 걸려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이란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렇게 단기간에 협상의 결과가 도출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두 정상이 합의를 해서 앞으로 특정 기한 내에 이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하자라는 정도의 협상안을 도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와 같은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번 좌절됐던 네 번째 북한 방문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양 국가가 어느 정도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일정 등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방북을 할지 아니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 인사들과 접촉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보다 더 이제 미국의 요구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일정 등 구체적인 장소 등을 협의하기 위한다면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방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다음 주 평양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에서도 바로 이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이상 북한으로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이 비핵화 협상을 구체적으로 할 동기는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다 많은 협상의 구체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협상의 동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런 중재자 역할을 잘 해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야당을 향해 민족사적 대의 앞에 당리당략을 거둬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평양 정상회담에 함께 가자는 제안을 거부하자 당리당략이란 표현까지 써가면서 압박한 겁니다. 이에 맞서 야당들은 청와대가 방북 카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며 게릴라식 동행 요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평양 동행 제안을 거절하자 강한 톤으로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았습니다. 야당에 다시 한번 방북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지난 9일에 안 간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청와대가 바로 다음 날 평양 동행을 일방적으로 제안했다는 겁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으면 오히려 모양도 더 좋을 뻔했어요.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발표를 하셨으면 더 좋고. 분명히 안 간다는 입장을 전달을 했고 그 중간에 청와대는 어디로부터도 정당 대표 수행 또는 동행에 대한 의견이나 저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야당 대표들만이 아니라 국회의장단에서도 청와대에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의 별도의 설명 없이 평양 동행을 공개 제안하고 이를 거절하자 재차 공개 기자회견을 한 건 절차를 무시한 국회 압박이 아니냐는 겁니다. 방북에 동행하기로 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와 정당 특별대표단 초청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거울 삼아 좀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환자를 마취해서 성폭행을 한 의사지만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이 의료법 위반으로만 한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나를 치료한다.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개인 병원입니다. 이 병원 박모 원장은 20년가량 이곳에서 환자를 진료해왔습니다. 오래됐죠. 몇십 년 됐어요. 3시간 기다려야 돼. 사람 바글바글. 그런데 박 원장은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신체 포기각서까지 쓰도록 협박해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친고죄 폐지 전으로 피해자와 합의로 강간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지만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를 때리고 주사기로 뽑은 자신의 피를 피해자 집에 뿌리는 등 위협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원장의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아 환자를 진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원장 선생님. 지금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 단체의 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13만 명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다 모니터링할 수도 없고. 의사들이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건 지난 2000년부터입니다. 당시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마취시킨 환자를 성폭행해도 면허가 유지됩니다. 2007년 경남 통영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습 성폭행했던 황모 씨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황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의료법 위반이 아닌 강간으로만 처벌받아 아직도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년 잘라요. 5년 나랑 떨어지면 모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매년 1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그런데 의료법을 위반해서 면허가 취소돼도 대부분 다시 이 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신을 유기한 의사 면허도 재발급이 됐습니다.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하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산부인과 의사였던 김모 씨는 병원에서 여성에게 마취제 미다졸람 등 13가지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영양제 놔달라 그랬는데 왜 미다졸람을 받았어요? 피해자가 숨지자 김 씨는 시신을 한강공원 주차장에 유기했습니다. 법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 씨는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도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김 씨는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습니다. 3년간의 취소 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기다리던 김 씨는 지난달까지 수도권 한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행정부장님이셨고 지금은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런 데 가서 불만 받는 거 조그맣게라도 하고 싶다는 얘기는 하셨어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보건복지부에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는 김 씨를 포함해 모두 41명. 이 가운데 김 씨를 제외한 40명에게 면허가 발급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대부분 재발급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는 2011년 한 대학병원 입원실에서 환자에게 전신 마취제를 투약하고 성추행한 30대 이모 씨도 포함됐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면허도 취소됐지만 복역을 마친 후 지난해 면허를 다시 받은 겁니다. 최근까지 전북 한 병원에서 원장 직책을 달고 진료했던 이 씨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의사예요. 의사로서 일하고 보조하고 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헌법상. 일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만 받더라도 의료 면허가 취소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어떤 그런 직종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이번에 이런 제도를 다시 좀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오늘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어제 있었던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8번의 위장 전입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여당에서도 공직자로 적절하지 않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1991년부터 모친의 지인과 친정 주소 등으로 서울 마포구와 서초구 등에 모두 8번이나 위장 전입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여당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야당은 위장 전입 중독 수준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또 이 후보자를 지명한 대법원이 검증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민등록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서 송구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다만 자신은 엄한 모친이 주민등록을 관리해 잘 알지 못했고 위장 전입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법관의 업무와 또 자녀들 3명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친정 부모님께 의존하다 보니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적인 이익을 얻은 바는 전혀 없고. 앞서 이 후보자 측은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에서 보낸 답변서에서 중2였던 장남이 친구들과 어울려 학업에 전념하지 않아 전학을 시키려고 친정에 보내놓고 전입신고를 했다는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국회 동의가 없어도 정부가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위수령, 독재 정권의 잔재로 여겨졌었죠. 68년 만에 폐지가 됐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이 위수령을 근거로 군이 병력을 동원할 것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소총을 맨 군인들이 도로를 통제합니다. 방독면을 쓴 군인을 가득 실은 차량들은 시민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1965년 학생들이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시위에 나서자 박정희 정부가 위수령을 발동한 겁니다. 부정선거 논란이 일던 1971년 학생들이 교련 반대 시위에 나섰을 때도 박정희 정부는 위수령을 발동해 서울대 등 9개 대학에 병력을 주둔시켰습니다. 1979년 부마 항쟁 때도 위수령을 발동했습니다. 독재 정권은 이렇게 위수령을 활용했습니다. 계엄령은 발동 후에도 국회 의결로 해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있지만 위수령엔 이런 절차가 없어 그동안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군사독재의 잔재인 위수령은 최근 30년 동안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군이 탄핵 정국에서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 출동을 검토한 문건을 만든 사실을 지난 3월 JTBC가 보도하면서 위수령은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7월 위수령에 위헌 소지가 많다면서 폐지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위수령은 1950년 제정 이후 68년 만에 공식 폐지됐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거나 발부 여부를 놓고 시간을 끄는 사이 중요한 증거들이 잇따라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대법원 기밀 자료를 모두 파기했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모두 3차례 영장이 기각되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재판 관련 문건에 한정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문건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이 이미 자료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영장을 3차례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기각됐고 특히 7일 청구한 영장은 이례적으로 사흘이나 심사가 미뤄졌습니다. 10일 박범석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대법원 자료 반출이 부적절하지만 죄는 아니라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유 전 연구관은 법원 행정처에 출력물은 파쇄하고 하드디스크는 분해해서 6일 버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의적인 증거인멸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증거인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범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에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주말쯤 동료 법관들에게 추억 삼아 문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해명성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부장급 연구관들에게 검토 중인 재판 관련 문건을 1인당 1000건 이상 USB에 담아 제출토록 했다며 소장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전직 고위 법관의 노골적인 증거인멸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사법부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찌된 일인지 벌써 석 달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취임 당시 사법개혁의 최적임자로 꼽혔던 평가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은 전부 진보적 성향, 후배 판사들의 두터운 신임. 이런 배경을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사법개혁 적임자로 꼽혀왔습니다. 사법부 안팎의 현실이 참으로 엄중하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 1년을 맞아 사법개혁 의지 자체를 의심받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뒤 자체 조사 등을 하는데 9개월을 썼지만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공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사법농단 연루자들의 하드디스크 제출에 소극적으로 응했고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대부분은 기각됐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법원이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법원 안팎의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열리는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김 대법원장이 특단의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5년 법원 행정처가 전국 법원의 공보비 예산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3억 5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에 소환된 법원의 재무 담당 직원은 비자금 조성 지시를 처음 받아서 겁이 났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법원 행정처 차장을 지낸 강영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3억 5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법원과 일선 법원에서 근무 중인 예산과 재무 담당 직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 법원에서 예산을 되돌려받아 쓰라는 지시를 처음 받아 직접 이행하면서도 겁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그동안 일하면서 이 같은 방식으로 돈을 모으고 쓴 건 처음이었다고도 했습니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소환할 예정입니다. 강 전 지법원장은 2014년 8월부터 1년 동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바로 이 시기에 공보관실 운영비라는 예산이 신설되고 비자금 조성을 위해 전국 법원에 지침이 내려진 과정에서 행정처 차장이던 강 전 지법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검찰은 2015년 3월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양승태 대법원장 명의의 경력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이 담긴 봉투를 받은 각 법원장들도 불러 자금 사용처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네,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공급은 늘리면서 어떻게 투기는 줄일지 핵심이죠.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기 위한 조율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종부세 개편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세율과 관련해서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복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은 그간 국회에서 발의된 안 중 가장 강력합니다. 과세 표준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현재의 2배로 늘리고 과세 표준을 정할 때 공시 가격의 80%만 반영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폐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전년보다 늘 수 있는 세부담의 상한도 200%까지 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해 더 거치는 세수는 4조 원 이상이 될 것이란 추산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에서 밝힌 7,400억 원의 5배 이상입니다.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와 여당도 당초 정부안보다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고가주택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당정 협의를 거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이 밖에도 지금 국회에 계류가 돼 있는 종부세 개편안들을 보면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으로는 일단 공감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똘똘한 한 채라고 부르는 고가의 1주택,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송지혜 기자입니다. 국회에 계류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들의 공통점은 정부안보다 세율이 높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안으로 과표 구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최고 세율은 모두 3%로 정부안보다도 0.5%포인트 높습니다. 다만 1주택자나 고령자의 부담은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여러 건입니다. 여당의 박주민 의원은 현재 1주택자에 대해선 9억 원인 공제금액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성준 의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1주택자가 집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아예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1주택자의 조세 저항을 우려한 것이지만 실제 국회 논의 과정에선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1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면서입니다.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쟁점입니다. 현행 80% 유지부터 완전 폐지까지 다양한 안이 제출됐는데 세부담에 미칠 영향은 세율만큼이나 큽니다. 취등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도 변수입니다. 앞서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종부세 인상을 논의하려면 거래세는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 메르스 소식인데요. 지금 현재 확진을 받은 한 명, 이 남성과는 다른 경로의 의심 환자입니다. 두바이에서 들어온 한국인 여성이 지금 의심 증상이 있어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음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아직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는데 음성일 가능성이 높다. 이건 어떤 근거인가요? 네, 질병관리본부가 정확히 음성이라고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중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질병관리본부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니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신속하게 발표가 이루어지지만 음성 판정의 경우는 워낙 많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기자들에게 확인해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아직 이 질본이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양성보다는 음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언론 인터뷰는 오늘 오후 2시에 잡혀 있는데 이때를 전후해서 최종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국가근위대 대장 빅토르 졸로토프가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에게 공개 결투를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중세 시대나 있을 법한 이러한 일이 21세기 현대에 벌어지면서 러시아 전역이 시끄럽습니다. 졸로토프는 유튜브를 통해 링이든 어디든 좋다. 당신을 몇 분 안에 커틀릿으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젤로토프 대장의 공개 결투 신청은 앞서 지난달 말에 나발리가 운영하는 반부패재단이 국가근위대의 식료품 조달에 심각한 부패가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동부 해안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초강력 허리케인 소식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거래소에서 10월분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1.71달러 오른 69.2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런던 선물거래소의 11월물 브렌트유도 비슷한 시각 배럴당 1.75달러가 오르면서 79.1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플로렌스의 상륙을 앞두고 일부 투자자들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유가는 물론 휘발유 선물도 2%대 급등세를 나타냈고 국제 금값도 소폭 올랐습니다. 끝으로 미국이 북한에서 건네받은 한국전쟁 참전 미군유해 2구의 신원을 확인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유해가 모두 지난 1950년대 말 청천강 전투에서 숨진 병사들로 확인됐으며 이 보존 상태가 양호해서 비교적 쉽게 신원 확인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유족들에게 먼저 알린 뒤 이들의 신원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수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여름 더위, 일교차 유의, 그리고 깨끗한 공기인데요. 오늘 낮 기온이 어제보다 2, 3도 더 오르면서 초여름 정도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는 높은데요. 하지만 출근길에 여전히 쌀쌀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요 근래 공기는 깨끗해서 참 좋으시죠? 오늘도 대기 상태가 청정하겠습니다. 요즘 예쁜 구름 보는 재미도 있는데요. 천사 모양 구름을 봤다는 분부터 마녀의 손이나 왕관을 연상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반면 구름은 예쁜데 아침은 싫어, 졸려 하며 단호하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네요. 화창한 하늘에 각양각색의 구름들, 가을은 참 많은 선물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3년 전 메르스 사태 당시 대부분의 감염은 병원, 특히 응급실에서 발생했습니다. 감염자와 일반 환자가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보건당국은 각 병원이 응급실 앞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지정 격리병동으로 지정된 병원의 응급실입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접수 대기실에 뒤섞여 있습니다. 어디로 취재되면 이쪽으로 무조건 거치셔야 돼요. 메르스 의심 환자와 일반 환자가 섞이지 않도록 병원 응급실 밖이나 안쪽 분리된 공간에 선별 진료소를 만들라는 규정을 어긴 겁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어제야 바깥에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선별 진료소는 비어 있고 응급실 입구엔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이 섞여 있습니다. 거기로 갈 수도 있는데? 3년 전 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는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수십 명의 2차 감염자를 만들었습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와 일반 환자들의 동선이 분리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대형 병원 응급실에는 선별 진료소와 음압병동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대형 병원에서 여전히 구멍이 드러나면서 감염 관리 규정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지난 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61세 남성과 밀접 접촉한 사람은 21명, 일상 접촉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람만 408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10명이 메르스 의심 증상을 나타냈는데 8명은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접촉자 일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보건당국의 대응에 일부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인 10명 가운데 8명은 이미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나머지 2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에요. 예, 지금 음성 판정은 이 밀접 접촉자들이 발병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잠복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격리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 지난 2015년의 메르스 유행을 보면은 밀접 접촉자들이 확진 환자와 접촉한 이후에 5일에서 7일째 발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확진자와의 접촉 상황을 고려해 보면 12일에서 13일 그리고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실제 발병을 하는 또 다른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이 기간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경계 이 태세를 저희가 늦추긴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잠복 기간이 최장 14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닷새 안에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5일에서 7일째에 네. 실제 임상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 5일에서 7일이 지난 이후에 잠복기가 거의 끝날 때 발병을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밀접 접촉자들을 능동 감시하는 그 태세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61세 남성과 쿠웨이트에서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 또 직원들에 대해서도 쿠웨이트 현지에서 검사가 진행됐는데 일단은 모두 음성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 메르스 확진자의 전염성이 그다지 강한 편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무리입니까? 지금까지 그 역학조사 결과에서 나온 걸 보면은 네. 이 확진자분이 그 호흡기 증상, 예를 들면 콧물이나 기침, 재채기 같은 증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그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네.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비말이라는 것이 체외로 나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약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몸속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밖으로 나와서 전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굉장히 미미합니다. 네, 메르스 잠복기 최장 14일 앞으로 계속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메르스 확진자를 이송할 때 말이죠. 음압 구급차가 아닌 일반 구급차로 이송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좀 그 상황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음압 구급차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동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접촉을 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격벽이 있는 그러니까 운전자와 확진자가 공간적으로는 분리가 되는 그런 차량을 이용을 했고 네. 대신 음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가능했다면 가능한 원칙적으로는 음압이 있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 당시에 그 이송 상황이 네. 긴박하거나 또는 음압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격벽이 있는 앰뷸런스를 차선책으로 운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기 이전에는 먼저 공항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첫 병원에 갈 때 말이죠. 그런데 그 택시에 대한 소독을 운전자에게 맡겼다. 이건 뭐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메르스 관리의 가장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그 확진자분이 검역소를 통과하고 삼성 서울병원으로 이동할 때까지의 그 기간은 메르스라고 확진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확진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아마도 정상적인 운행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차량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멸균 소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택시 운전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고 방역관이 반드시 멸균 소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61세 남성 말고요. 어제 두바이에서 입국한 한국인 여성도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서 검사를 했고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음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앞서 기자가 얘기한 걸 보면 양성일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알리지만 음성일 경우에는 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이러는데 네. 이게 일반적인 건가요? 보통은 두 번의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1차 검사를 시행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2차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1차 검사 음성인 경우에는 실제 양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서 보통은 2차 검사를 시행할 때까지는 확진자로 분류하지도 않고 또 2차 검사도 대부분 음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양성자와 같은 그런 형태로 정보 전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그래서 뭐 고열이라든지 기침,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 혹시 메르스에 감염된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고 또 병원이라든지 보건소에 연락하기도 하는데 이런 불안감이 좀 지나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경계하면서 또 파악을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나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새로 유입된 케이스가 생긴 것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설사를 한다고 해서 모두 메르스는 아니고 메르스라고 의심을 하려면은 두 가지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중동 지역처럼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국가를 다녀온 여행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메르스 확진자와 공간적으로 시공간적으로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그 선행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감별 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진단을 받을 때까지 그 동일한 공간, 예를 들면 공항을 같은 시간대에 방문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 밀접 접촉의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보건당국에 연락을 취하셔서 판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쿠웨이트에서 출장을 했었던 61세 남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쿠웨이트 말고도요. 중동의 다른 국가에서도 감염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준비하거나 또 대비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메르스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인근 주변 그 중동 국가에서 일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경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지역을 다녀올 때 두바이 같은 이 비행기를 갈아타는 그런 공항이나 이런 데를 지나쳐 오게 되는데 이런 공간에서의 전파도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지역을 다녀온 특히 이제 공항을 포함해서 다녀온 상태에서 2주 이내에 잠복기 이내에 열이 난다든지 호흡기 증상, 설사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 증상을 체크를 하고 그런 증상이 맞는 증상이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면 1339로 연락을 하시거나 해당 보건소에 연락을 하시면 친절하게 대응을 해드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중식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쉬쉬하며 숨기는 보건당국도 문제지만 민감한 회의 내용을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생중계한 서울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필요한 억측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열린 서울시 방역대책반 회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중계되며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확진 환자가 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아내분이 이제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실 때 일단 그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오라고. 여론의 시선은 곧바로 방역 당국으로 모아졌습니다. 환자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는데 공항 검역대에서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 부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건 병원 의사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정정하며 서울시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서울시와 질병관리본부의 사전 조율은 없었습니다. 엇박자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직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그 조사도 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해도 있고 이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도 확진 환자의 몸 상태나 의심 환자 발생 정보 등을 뒤늦게 공개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공개하는 서울시와 감추기에 급급한 보건당국 사이에 시민들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명절에 유독 소비자들이 더 당하게 되는 피해 사례들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이죠. 비행기가 제때 뜨지 않는 경우, 그리고 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부르지도 않은 견인업체가 와서 차를 가져가고 비용을 내라는 경우 등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회사원 A씨는 항공기 결함 때문에 공항에서 20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약한 호텔과 교통편은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는 대체편을 마련한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며 추가적인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자기들 모든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보상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무책임하게 느껴졌죠. 고속도로에선 묻지마 견인을 조심해야 합니다. 부르지도 않은 견인업체가 무작정 사고 차량을 끌고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황했을 때 옆에 와서 보험회사인 척하고서 와가지고 그렇게 싫으면 다 당하지 않냐. 하루 레카 그 비용을 뭐 4, 50만 원 내라고 한 거예요. 이런 피해는 명절 때 더 자주 일어납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 분야 피해는 지난해만 1,700여 건입니다. 2년 만에 30% 넘게 늘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땐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입증할 사진이나 영수증, 계약서 등을 꼼꼼히 챙겨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보험 상품을 광고할 때, 또 TV 홈쇼핑에서 팔 때 중요한 고지사항을 빠르게 읽어버리는 경우 있습니다. 읽기 쉽지 않은 작은 글씨로 내보낼 때도 있죠. 이제 달라집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지금 날씨가 쌀쌀해져서요. 여러분 뽀얀 국물이 우러나올 수 있는 이 육수를 뽑아낼. 암보험을 파는 방송에서 사은품으로 주는 이탈리아산 곰솥을 강조합니다. 7분 이상 상담을 해야 한다는 조건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다른 홈쇼핑에선 보험을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 등 필수적인 안내 사항들을 방송이 끝나기 직전에야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어 보여줍니다. 쇼 호스트가 보장 내용을 하나하나 강조해 설명하던 것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가독성도 떨어집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금융위원회는 보험을 판매하는 TV 홈쇼핑과 광고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고지사항을 안내할 때는 글씨 크기를 50% 정도 키우고 읽는 속도에 맞춰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건지 강조 효과도 넣어야 합니다. 사은품을 보여줄 때는 제공 조건과 사은품 가격이 3만 원 이하라는 사실도 같이 방송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 보험협회의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인도에서 힌두교 순례자들을 태운 버스가 계곡으로 추락해 50여 명이 숨졌습니다. 60명이 정원인 버스에 90명 가까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곡 아래로 추락한 버스에서 승객들은 깨진 창문을 통해 탈출합니다. 구조대와 행인들이 힘을 합해 사고버스에서 부상자들을 밖으로 이송합니다. 현지 시간 11일 인도 중서부 텔랑가나주에서 힌두교 순례자들을 태운 버스가 계곡으로 추락해 최소 50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가 급격한 커브길에서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고 도로 밖으로 이탈한 버스가 계곡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이 버스는 정원이 60명이지만 사고 당시 90명에 가까운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참배를 위해 힌두 사원을 방문한 순례객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숨진 사람들 가운데 어린이가 여러 명 있으며 부상자 중 중상인 사람도 많아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32명이 숨지고 130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아프가니스탄 동부 난가르 하르주에서 현지 경찰서장 임명에 항의하기 위해 약 400명의 주민이 모여 시위를 벌였는데요. 테러범이 시위대 한가운데서 입고 있던 폭탄 조끼를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32명이 숨지고 130명이 다쳤는데요. 부상자 중 상당수가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테러의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가스 운반 트럭이 폭발해 최소 35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가스를 실은 트럭이 주유소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사고 현장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도로에서 캠핑용 카라반의 연결이 풀리는 아찔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영국 링컨셔주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맞은편에서 오던 승합차에서 카라반이 떨어져 나오더니 그대로 흰색 차량을 향해 돌진하는데요. 흰색 차량이 급히 방향을 바꿔 충돌을 피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차량과 카라반의 연결 상태를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한 모터사이클 선수가 경기 도중 상대 선수의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해서 논란입니다. 당시 두 선수는 시속 225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문제의 행동을 한 로마노 페나티 선수는 실격 처리를 당하고 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선수는 과거에도 상대 선수를 발로 차는 위험한 행동으로 비난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다른 선수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동이 이어지자 페나티 선수를 영구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밤하늘에 초록빛이 일렁입니다. 핀란드의 로바니에미 지역에 오로라가 나타났는데요. 마치 푸른 커튼이 휘날리는 것 같은 환상적인 모습입니다. 오로라는 자정 직전에 가장 밝게 빛난다고 하는데요. 이 오로라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 군 당국이 이 같은 시점에 청와대에 보고할 남북 군사력 비교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안태웅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 기자, 평양 정상회담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남과 북의 군사력을 비교한다는 건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국방부는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다, 매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다음 주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것을 앞두고 청와대에 보고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다른 때와는 그 의미가 크게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자산을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혹은 북한의 군사력에 비추어 우리가 어느 선까지 군사력을 줄이고 현대화 전력을 유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군사력을 줄이는 거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 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남북 군사회담에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무장을 해제하는 방안과 비무장지대 내 감시 조절을 시범적으로 일부 철수하는 방안 등이 의제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때는 보다 진전된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한다고 해도 우리가 군축에 나설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합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력은 그 규모 면에서 우리보다 2배 이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낡은 것이어서 첨단 전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현대전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군 전력의 현대화는 앞으로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정부의 지체 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오히려 군 현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체 상금이라는 것은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해당 업체에게 그 금액과 또 지체된 일정 이것을 비례해서 벌금 형태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취지는 군 전력의 현대화 작업을 제때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데 있습니다. 문제는 디테일인데 외국 업체들의 경우 지체상금 상한제가 있어서 납기일이 아무리 늦어도 사업비의 10%만 내면 됩니다. 반면 국내 업체에는 상한이 없고요. 또 합리적이지 못한 방위산업 계약 관행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외국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 측이 추천해준 협력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주 계약업체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관련 업체 전부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 개발하는 업체에게만 묻는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K2 전차의 경우에 2차 양산 때는 국산 파워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파워팩은 크게 엔진과 변속기로 구분되는데 통합 개발은 A 업체가, 엔진은 B 협력사, 또 변속기는 C 협력사가 개발을 맡았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추천된 협력사 또한 이렇게 참여한 것인데 통합 개발 업체 측의 설명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 가운데 변속기 개발 협력사가 성능 테스트에 여러 차례 통과하지 못해서 도입 시점이 늦어졌습니다. 결국 2,500억 원의 지체 상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 책임을 통합 개발 업체가 떠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지연 책임에 대한 공방은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의 현대화는 한없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군의 차세대 소총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반복되면서 지체에 유발하는 지체 상금이란 지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서울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구청과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놓고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학부모들은 사고 설명회에서 제대로 된 설명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서울 상도 유치원 학부모들이 아이 손을 잡고 상도 초등학교로 들어섭니다. 유치원 측이 주최한 붕괴 사고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청과 교육청 관계자가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사고 원인이 된 다세대주택 건축 허가를 제대로 내줬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가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유치원 옆 상도초등학교에 대해서도 정밀 안전 진단을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 등이 없이 협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됐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기관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그냥 노력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거의 나온 게 없어요. 책임 공방이죠. 정확하게 자기가 책임이다 이런 내용은 못 들었어요. 학부모들은 구청장에게 직접 답변을 듣겠다며 자정까지 자리를 지켰지만 구청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민중당 서울시당은 이창우 동작구청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테니스 메이저 대회 US 오픈은 막을 내렸지만 코트 위의 차별 논쟁은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세리나 윌리엄스를 그린 호주 언론의 만평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라켓을 던진 채 분노하는 세리나 윌리엄스. 심판은 백인을 연상케 하는 금발의 상대 선수에게 게임을 져줄 수 없냐고 묻습니다. 스포츠 용품업체 관계자는 성차별 희생자란 팻말을 든 세리나를 쫓아옵니다. 이 두 만평은 US 오픈 결승전에서 심판과 신경전을 벌이다 준우승에 머문 세리나를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만평 안엔 흑인을 비하하고 여성이 성차별을 상품화하고 있음을 내비쳐 역풍을 맞았습니다. 평정심을 잃은 태도를 비판하면서 흑인 여성인 세리나를 향한 편견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귀족들이 즐기던 테니스에서 여성이 코트에 서는 건, 특히 흑인 여성이 라켓을 잡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세리나는 그런 벽과 싸워왔지만 US 오픈은 다시 차별이란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냈습니다. 대회 초반부터 남녀 차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여성 선수가 코트 위에서 윗옷을 갈아입어 심판의 경고를 받았는데 규칙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여부를 떠나 상의를 탈의한 남자 선수들에겐 왜 경고를 주지 않느냐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지난 6월 프랑스 오픈에선 세리나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 딱 달라붙는 기능성 옷을 입었는데 선정적이란 이유로 문제가 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프로야구 두산 4번 타자 김재환 선수가 하루에 홈런 2개를 날리며 이 부문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경기에서 홈런 2개를 더해 홈런 38개로 선두였던 SK 제이미 로맥을 제쳤습니다. 김재환과 함께 공동 2위였던 넥센 박병호도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시즌 37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아침 기온도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진 쌀쌀하고요. 반면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2, 3도 높아져 오늘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낮까지 영남 해안과 제주에는 최대 20mm 정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에, 모레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따라서 기온이 조금은 하락세를 보이겠지만 낮더위가 물러가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현재 제주에 구름 많이 지나고요. 내륙 지역에는 가끔 구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영남 해안과 제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맑은 가운데 구름만 지나겠고요. 여느 때처럼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은 28도 예상되고 전주와 광주가 29도, 대구와 부산과 창원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더위가 계속되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다녀온 한국인 여성이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서울의료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 여성은 고열 등의 증세를 나타냈는데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틀 전인 지난 10일에도 두바이에서 입국한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각각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였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돼 북핵 문제로 중단됐었던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사업 논의가 한국과 러시아 간에 재개가 됐다고 주 러시아 무역대표부에서 밝혔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그에 따른 대북 제재가 전제 조건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사 돈으로 자택 경비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오늘 오후 2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조 회장은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내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일주일 만에 오늘 경찰에 다시 소환됩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도 댓글 공작을 기획한 경위와 이를 통해 대응한 현안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